네. 네, 그러면 이제 뉴스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말 잘 보내셨죠? 우리 권순우 취재팀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삼프로TV의 권순우 취재팀장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 선호가 갈리더라 이거. 손 흔드는 거요? 선호가 굉장히 갈려. 지금은 멈출 수는 없어요. 본인은 뭐 한 10년 밀었는데 일단 선호는 갈리는 거 알고 계세요. 예, 지금 멈추는 것도 조금 모양은 많이 빠집니다. 제가 요새 조언을 많이 받고 있는데 댓글 신경 쓰지 말라고. 그런 조언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결연한 의지를 보이는데. 아니, 흐름 끊긴다고. 오케이. 네네네. 그러니까 댓글 안 보시는 분들이 꽤 많으니까요. 아니 보지 말라고 이쪽으로 돌려놓은 건데 그걸 또 곁눈질로 보니까 더 신경 쓰이는 것처럼 보이지. 손 흔드는 건 안 보고 있었는데 지금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래? 오케이. 자, 네, 지금 이제 러시아 얘기부터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푸틴의 요리사라고 불리던 분이었죠. 프리고진. 그러니까 이분 얘기를 그 러시아 전쟁 초기에 제가 한번 다룬 적이 있었어요. 맞아요, 기억나요. 이분 좀 되게 특이하다. 그래가지고 근데 생각보다 되게 근데 이 사람으로 좀 해주세요. 그 지난주에도 약간 문제가 된 분들을 계속 분분 그러니까 그것도 좀 있었어. 예, 이 사람. 네. 근데 무서운데 이 사람. 용병그룹 바그너 그룹인데요. 23년 동안 공고했던 푸틴의 리더십이 흔들리는 거 아니냐. 그리고 또 우크라이나 전쟁에 영향을 주는 거 아니냐라는 관심을 좀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침에 출근하시면서 이 뉴스 한번 정리해서 들으실 만한 분도 계실 것 같아서 좀 그냥 일단 말씀을 드리면은 바그너 그룹의 수장인 예브게니 프리고진이 일단은 그 오디오 메시지를 통해서 유혈 사태를 피하기 위해서 모스크바로 향하던 병력을 철수하도록 지시를 공식적으로 했습니다. 이게 전날 러시아군 지휘부가 거짓 정보로 국민과 푸틴 대통령을 속여서, 그러니까 러시아군 지휘부, 국방부를 타겟으로 주로 하고 있는데 여기가 이제 국민과 푸틴 대통령을 속여서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을 시작했다고 비난을 하면서 사실상 이제 반란을 일으킨 겁니다. 모스크바로 진격을 한 건데요. 푸틴 대통령 역시 이번 사태를 반역으로 규정을 하고 강경 대응을 밝혔습니다. 근데 이제 프리고진이 이제 밀고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그냥 쭉쭉 밀고 올라갔습니다. 전혀 거리낌 없이 올라갔고 모스크바를 불과 200km 남긴 상황에서 벨라루스의 루카센코 대통령이 중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벨라루스 대통령실은 푸틴 대통령과의 합의하에 루카센코 대통령이 프리고진과 협상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여기서 사실상의 푸틴의 백기투항처럼 보였던 부분은 그 크렘린궁 대변인이 프리고진의 형사 입건은 취소될 것이다. 아니, 반역죄는 원래 사형감 아니야. 당연히 사용이죠. 상족을 멸하죠 보통. 자, 그리고 그는 벨라루스로 떠날 것이다. 그러니까 도피하는 것까지도 허용을 하겠다. 처벌을 하지 않겠다. 그리고 거기에 참여했던 용병들도 처벌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진짜 뭐 하루 만에 끝나기는 했지만 정말 극적인 상황이었죠. 전쟁 중인 상황에서 이렇게 된 건데, 근데 사실 바그너 그룹 같은 경우는 이전부터 러시아군 정규군과 계속적으로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바그너 그룹의 주요 멤버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죄수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렇죠. 예, 러시아 정부에서 뭐 사실상 묵인하에 보내주는 죄수들인데. 그래서 뽑아갔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요거 전쟁 참여해서 뭐 1년인가 하면 이제 빼주는 거죠. 빼주는 조건으로. 예, 그래가지고 이제 형기를 마치지 않은 죄수, 네. 그러니까 아직 형기가 남은 죄수들까지 공급을 받으면서 우크라이나에서 많이 최전선에서 싸웠습니다. 근데 프리고진이 이제 올해 초부터 뭔가 이렇게 좀 그 국방장관, 쇼이구 국방장관을 비난하기 시작했는데 뭐 탄약 지원이 부족하다, 뭐 근데 좀 심하게 얘기하면은 뭐 인간 쓰레기다, 막 그러면서 막 맹비난을 했었고요. 그리고 지난달 초에는 그 자신들의 용병들이 죽어 있는 시신들을 뒤에다 두고서 찍으면서 정말 지금 이 피그는 뜨겁고 신선하다. 지원을 해서 이곳으로 와가지고 우리가 이러고 있는데 너희는 고급 사무실에서 살찐 고양이처럼 앉을 수 있도록 우리가 목숨을 바치고 있다라고 얘기를 좀 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부분에서 이제 그 전에도 이제 그 프리고진이 러시아 군부가 우리 후방 캠프에 로켓 공격을 가해 많은 동지가 죽었다. 이런 식의 좀 표현도 좀 있었고요. 그러니까 국방부하고의 갈등이 굉장히 좀 많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서 러시아군 헬리콥터 3대를 자신들이 격추시켰다 이런 얘기도 했었고요.
그러니까 프리고진에 대해서 그냥 짧게 그냥 말씀을 드리면은 이전에 잡범으로 한번 깜빵 갔다 온 다음에 거기에 그 요식업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쪽에서 요식업을 하면서 그 푸틴의 대관 행사들 있잖아요. 그 안에서 하는 행사들의 그 요리를 많이 맡아서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주요 급식 사업 같은 것도 많이 했었고 레스토랑 사업도 했었고 레스토랑 하는데 이제 푸틴이 가서 우리 뭐 좀 많이 팔아주세요 뭐 이런 것도 좀 해주고 그래서 푸틴의 요리사라고 불렸는데 이 바그너 그룹이라는 거는 그 용병 집단이기는 한데 좀 특이한 성격이 있는 용병 집단이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뭔가 러시아 군이 직접적으로 개입하기 좀 뭐한 곳에 개입하는 경우가 좀 많았어요. 그러니까 푸틴이 그러니까 친러 성향의 일종의 어떤 국가가 있다. 그럼 여기를 지원하려 그랬을 때 러시아가 직접 나가게 되면 국제사회에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이제 바그너 그룹이 들어가서 대리 전쟁을 치르고 국제사회가 야 러시아 너 왜 여기 왜 전쟁에 끼어들어? 그러면은 민간 기업이야. 네, 민간 기업이야. 우리는 그런 거 잘 모른다. 우리가 직접적으로 한 거 아니다. 라고 하는 그런 성격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푸틴의 검은 칼, 그러니까 푸틴이 휘둘러야 되는 칼을 대신 휘둘러주는 역할을 했던 그런 그룹이라 굉장히 좀 이렇게 푸틴의 최측근으로 비춰졌었는데 이번에는 완전히 좀 갈라지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이제 어떻게 돌아갈지에 대해서 아까 푸틴 대통령 쪽에서 뭐 암살을 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도 나오긴 했는데 정말 오히려 푸틴 대통령이 지금 암살을 당할 수도 있는 위기가 푸틴 아닌가. 동차 안 먹네 이제. 그러니까 안 먹히게 되면은 지금 가장 가까운 내부 그룹조차 안 먹히게 되면은 뭐 체첸이라든지 이런 데 좀 사이 안 좋은 데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힘으로 눌러놓고 있는데 그런 데들 쪽에서의 좀 흔들릴 수 있다라는 우려가 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그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번 사태를 두고 대국민 연설에서 러시아 보스가 아무것도 통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목격했다. 네. 그들은 모두에게 러시아의 도시를 장악하고 무기를 탈취하는 것이 얼마나 쉬운지를 드러냈다라고 좀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단 미국 국무부에서는 뭐 미국 정부는 이번 사태에 관여할 의사가 없음을 주재국에 전달하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여기서 그 미국에서 바그너 그룹이라든지 이런 데에 대해서도 제재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되게 애매한 게 이게 바그너 그룹을 지금 상황에서 제재를 하면은 푸틴 편을 들어주는 모양새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다 손떼겠다. 바그너 그룹을 예를 들어 제재는 그렇지만 또 지원을 하는 발언을 하면은 그거는 진짜 생머지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그 어디 벨라루스인가 거기 가서 뭐 한다는 거예요? 계속 뭐 그 기업 운영을 한다는 건가? 뭐 전쟁에 참여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언급이 없었어요.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반란을 일으킨 상황이었기 때문에 벨라루스 대통령이 만약에 거기서 중재가 벨라루스가 아니라 다른 데서 중재를 할 수는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벨라루스 대통령의 그 명분도 너가 여기서 멈추면은 목숨은 살려줄 게잖아요. 우리나라로 데려가서 목숨을 살려줄 게니까 만약에 여기서 푸틴이 그 프리고진을 암살을 하게 되면은 벨라루스 대통령의 어떤 신뢰가 무너지는 상황이 됩니다. 아니 이제 벨라루스 대통령이라는 게 사실 푸틴의 거의 푸들 같은 역할을 하는 거든. 네. 그렇죠. 거의 벨라루스는 그 군대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 러시아가 지켜주는 나라거든. 예. 네? 그리고 벨라루스를 통해서 우크라이나를 진격한다든지 이런 얘기들도 있고 그랬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그런 면은 있는데 근데 저걸 살려두고 푸틴은 정통성을 유지할 수 있겠나? 그러니까 일단 급한 불은 끄고 보자라는 거였던 것 같아요. 프리고진 쪽에서도 근데 사실 벨라루스로 빼주는 게 아니었으면 그 내부적으로 화해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겠어요? 러시아에서 바로 죽여버릴 건데. 그리고 그런 상황이 좀 돼서 무기랑 이런 것 군인들 데리고 딴 나라 가는 것도 사실 좀 웃기는 거 아니에요? 그 그러니까, 나라 통과하는데 여기에 이벤트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게 그 쇼이구 장관이 지난 10일에 모든 비정규군의 국방부와 정식 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한 것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니네 용병으로 하던 거 그렇게 하지 말고 러시아군하고 직접 계약을 맺어라는 얘기인데 입찰 들어와 이런 얘기네. 근데 그렇게 되면 프리고진 같은 경우는 일종의 사병이잖아요. 자기의 병사들을 국방부로 다 계약을 맺게 된다 그러니까 지휘 체계가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프리고진 입장에서는 만약에 자기 사병을 다 이렇게 뺏기는 상황이 됐을 때 가만히 있었으면은 오히려 본인이 좀 더 위험해졌을 수 있는 상황이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어떻게 흘러갈지는 일단은 급한 불은 꺼놓은 상황인데 네. 이게 하루 만에 진압이 된 상황이라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자, 같습니다. 어떤 그 구독자분이 야 전쟁 얘기 그만하고 빨리 경제 얘기하자 그러는데 이게 사실은 우리 주식시장에도 음으로 양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 이제 뭐 모르겠습니다. 저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르겠지만 저런 해프닝이 자꾸 난다는 거는 뭔가 파국으로 가고 뭔가 이제 마침표를 찍는 일들이 이제 계속 다가오는 거 아닌가라는 징후 아니겠어요? 그쵸. 그래서 오늘 잘 보시자고요. 복구주라든지 뭐 이런 이제 종전 복구주. 관련주라든지 이런 쪽으로 또 대러시아 관련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데들은 어떤가 예. 그런 측면에서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차라리 좀 미국장이 좀 있었으면은 네. 미국장이 어떤 영향을 받는지를 보면서 우리 장을 좀 예상해봤을 건데 이 사태 이후에 처음 열리는 장이 우리 장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불안하긴 합니다. 네. 네. 이게 두 번째 뉴스는요. 그 현대건설이 사우디에 한 50억 달러 규모의 수주를 한 게 있었습니다. 좋은 뉴스가 하나 터졌더군 주말에. 네, 역대 최대 규모의 어떤 그 수주건인데 여기에 담긴 그 내용과 의미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현대건설은 사우디 다란에 있는 그 아람코 본사에서 아미랄 석유화학 컴플렉스 패키지 14 수주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아미랄 프로젝트는 사우디 최대 규모의 석유화학 단지 그렇군요. 건설 사업이에요. 토탈이랑 하던군요 보니까. 예. 그리고 이게 또 왜 중요한 어떤 맥락으로 좀 보시면 좋으냐면은 석유화학 사업이라는 게 정유에서 납사 나온 다음에 에틸렌 만드는 그런 프로젝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김프로님이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그 전문가들이 보기에 그 다음 성장 동력이 어디서 나올까? 글로벌하게 다음 성장 동력이 어디서 네. 나올까에 대한 걱정들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전 성장 동력은 사실 중국의 부상이었는데 중국이 어느 정도 성숙된 국가로 가고 이제 디리스킹, 디커플링 이런 게 나타났을 때 그 다음 성장 동력에 대한 관심들이 많아요. 네. 그 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우크라이나 재건, 두 번째가 튀르키예 재건. 그 정도가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가 중동의 에너지 전환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오일머니를 토대로 해서 돌아가고 있는 중동 경제가 이제 석유의 시대가 저물고 나면 어떤 비즈니스 국가로 변모할지에 대해서 투자가 굉장히 크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네. 그 중에 사우디가 하고 있는 게 정유에서 석유화학 단지로 이렇게 전환을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뭐 휘발유 같은 걸 안 쓰게 되니까 이제 석유화학으로 해서 플라스틱이라든지 섬유라든지 이런 거 만들겠다라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일단 올해 상반기에 한국 기업의 해외 건설 수주액이 138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 115억 달러를 이미 넘어섰습니다. 네. 정부 목표치는 한 350억 달러 정도 되고요. 근데 좀 전에 말씀드렸던 50억 달러가 단일 프로젝트입니다. 네. 그러니까 굉장히 사이즈가 큰 그런 프로젝트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젝트를 할 때 의외로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정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과거에는 이게 그 글로벌하게 무역 장벽 없이 거래가 많이 됐었잖아요. 근데 요즘은 그런 분위기가 전혀 아니어서 국가 간에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수주 파트너가 완전히 달라지는 그런 프렌드 쇼어링 관련한 프로젝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현대건설이 수주하게 된 아미랄 프로젝트는 연간 한 165만 톤 정도의 에틸렌을 생산을 하게 되고요. 네. 이게 우리나라 역대 수주 기준으로 보면은 바라카 원전 정도가 이거보다 좀 크다고 하고 이라크의 정유공장 프로젝트 정도가 되니까 굉장히 사이즈가 큰 프로젝트입니다. 네. 그리고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사우디에 진출한 지 벌써 48년이나 됐다라고 하는데요. 정 회장님 그 주베일, 예. 주베일 항구입니까 그거? 그거 이래로 가장 큰 수준 것 같아요. 그렇죠. 보니까. 예. 그리고 사우디에서 한 170여 건 정도의 프로젝트를 했는데 우리나라 특유의 신뢰 거의 언제까지 만들기로 하면 거의 그거 시점 지켜서 만드는 그런 부분들이 좀 영향을 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미랄 프로젝트에서 제가 조금 인상적으로 봤던 거는 사실 요런 류의 사업들이 재탕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빈살만 왕세자 왔을 때 MOU 다 맺어놨던 거 또 MOU 맺을 때 한 번 울거먹고 뭐 할 때 또 한 번 울거먹고 착공할 때 한 번 또 울거먹고 네.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번에 나왔던 아미랄 프로젝트는 지난해 11월 체결됐던 40조 원 MOU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네.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좋은 진행되는 거네. 사업이고요. 네? 40조 MOU에 포함되어 있는 거는 S오일의 샤인 프로젝트하고
그 그린 수소 개발 프로젝트도 있고요. 그리고 한국 벤처 투자하고 사우디 한국 벤처 투자는 우리나라 공기업입니다. KIC. 예. KIC가 아니죠. 벤처 투자. 벤처 투자. 예, 예, 예. 네. 거기랑 사우디 벤처 투자 간에 한 1억 6천만 달러 공동 펀드 조성하는 거 이런 것들이 좀 있고요. 여기에서 진짜 그 뭐 우크라이나 재건이라든지 튀르키예 재건 그리고 사우디 중동 지역의 에너지 전환은 진짜 우리도 놓치면 안 되는 그렇죠. 그런 프로젝트거든요. 그래서 그 중간에 또 하나 있는 게 이번에 나왔던 HT 한국조선해양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선박용 엔진 공장에 착공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도 지금 이제 석유 팔아서 뭐가 안 된다 그러면은 네. 거기도 조선소 만들고 있는 것도 있거든요. 조선소? 신재생 에너지 같은 거 투자 많이 해요. 오히려. 많이 해요. 그래서. 예. 그러니까 오일머니 같은 가지고 거기다 조선소 만드는 거 있는데 거기에 이제 엔진 공장을 우리나라 라이센스로 만드는 그런 공장도 좀 지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그리고 이것도 그냥 뭐 이건 상장사는 아니긴 한데 대영채비라고 우리나라 1위 전기차 충전기 업체, 충전소 업체 있습니다. 진출해요. 거기도 사우디 기업 아이차지하고 급속 충전기를 같이 구축을 하고 있는데 2024년까지 100개 이상, 25년까지 500개 이상의 충전기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네. 근데 다양한 분야에서 있으니까 혹시 자기가 투자하는 영역에서도 혹시 중동이랑 프로젝트 있는지 그러네요.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여러 이제 시도들이 있는데 S-OIL의 그 프로젝트는 뭐 샤인, 그 가시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네요. 왜냐하면 그건 사실 빈살만이 최대 주주잖아요. 예. S-OIL. 아람코가 네네. 최대 주주니까. 자, 그리고 세 번째 뉴스도 가보죠. 세 번째 뉴스는 은행 분기 연체율 2년 9개월 만에 최고 한계 기업 부실 우려. 그 개인들에 대한 얘기들을 김프로님이 몇 번 전해주셨는데요. 이번에 은행 건전성 측면에서 나온 이병윤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국내 은행 건전성 위험 요인 향후 대응 방안이란 보고서를 냈습니다. 네. 그래서 관련한 내용을 한번 같이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국내 은행의 분기 말 연체율이 2년 9개월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올랐습니다. 근데 이게 은행 연체율이 보통 이게 낮은 수준으로 이렇게 있다 숫자가 좀 작다 보니까 체감이 잘 안 되실 것 같은데 이번에 이거 그래프로 보면은 확실히 연체율이 올라오고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오, 저 정도면 급하게 올라오는 건데. 예, 심지어 저축은행 보면은 오, 각도가 정말 높게 나오죠. 전고점을 뚫었네요, 그죠? 거의. 여긴 전고점까지 갔네요. 네, 그러니까. 예, 그리고 여기도 확실하게 연체율이 올라오고 있는 지표로 보이고요. 이게 카드사고요. 그리고 여기가 은행인데 은행에서도 연체율이 좀 확실히 올라오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저 있습니다. 두 은행 저는 좀 걱정되네. 왜냐하면 저기는 이제 사실은 차주들을 보면 저신용 차주들이 많은 데다가 그리고 굵직굵직한 차주들의 비중이 높거든요. 그게 대부분 저축은행에서 돈 빌린 분들이 왜냐하면 그게 이제 PF하고 연결이 돼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개인으로 따지면 신용이 조금 약하신 분들이 모여 있고 약간 그 기업 여신으로 보면 부동산 PF가 꽤 그러니까요. 많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좀 높게 나오는 건데 이게 아무래도 짧은 기간에 금리가 빨리 오르다 보니까 여기에 좀 적응할 시간이 많이 부족했던 건데요. 기업 금융 같은 경우에도 이자 보상 배율이 100 미만인 기업이 한 2014년 이후에 한 28% 정도 됐었어요. 근데 2018년 이후에 30%가 넘었는데 지금이 35%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네. 이제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2008년 금융위기 때 이자 보상 배율, 그러니까 돈 벌어서 이자 못 갚는 기업이 30%였거든요. 네. 2008년 금융위기 때 30%였는데 지금 35%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높다라는 거를 좀 확인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김프로님이 한번 말씀을 주셨는데 올해 9월이 되면 상환 유예 대출 됐던 종료되죠. 거 그거 종료가 됩니다. 근데 전체 여신 잔액이 85조 3천억인데 그중에 7.7%인 6.6조 원 정도가 2028년 9월까지로 이제 분할 상환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은 이게 생각보다 그 상환 유예 대출 중에 진짜 못 갚아서 연장을 해달라는 사람이 많진 않구나라고 좀 느낄 수는 있는데 여기서 그 이병윤 의원님이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 은행이 위기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동안 돈을 많이 벌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돈 많이 벌어놓은 지금이 오히려 리스크를 좀 축소시킬 수 있는 맷집이 좀 있을 때다. 그러니까 지금 건전성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다. 털 건 털어야 된다. 털 거 좀 털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지난주에도 제가 한 두어 차례 이제 연체율에 대한 얘기 뭐 예를 들면 자영업 연체라든지 또 네. 카드론 뭐 이런 말씀을 드렸고 오늘도 권프로가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뭐 일부러 불안함을 조장하려고 그러는 취지가 아니고요.
사실상 이 한국은행이라든지 공적 기관에서 계속 저런 리포트를 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다른 뉴스들에 묻혀서 사실은 크게 보도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주의를 좀 환기하고 이제 한국은행을 비롯한 공적 연구기관에서 저런 그 자료를 낼 때는 대부분 사태가 그닥 만만치 않을 때 대부분 나온단 말이죠. 경험적으로 이렇게 보면. 그래서 저희가 담백하게 저런 뉴스들을 여러분께 기회가 닿으면 보도를 네. 해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You must check out. 네. 연체율. 네. 아, 자, 그리고 뉴스 3은 이 정도로 네. 정리하고요.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여러 가지 원칙과 사고 체계는 존재하거든요. 대가들의 사고 체계, 투자 기법이 아니라 생각의 방법. 그런 거를 분해를 해서 재구성을 해서 하나의 어떤 틀로 조합을 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다. 라쿤 자산운용 홍진채 대표의 거인의 어깨에 19년간 초과 수익을 달성한 그가 어떻게 주식 대가들의 투자법을 활용했는지 이 책에서 최초로 공개합니다. 대가들의 검증된 투자법을 여러분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시죠.